네, 감사합니다. 여전히 피곤해 보이시는 건 느낌 탓인가요? 좋습니다. 아직 마저 돌아오고 계시는 분들 계시지만 또 얼른 진도를 또 나가야 되니까 한번 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또한 제가 한 4시 무렵 정도까지 좀 떠들다가 피곤하셔 보이시면 이제 중단을 하고 싶은 말씀이나 좀 질문 같은 거 좀 받고 이렇게 하시는 시간 갖고 마무리를 하면 되지 싶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제가 전반부에서는 민주주의는 운영체제다 라는 말로 설명을 좀 드렸었고, 두 번째 주제인 민주주의는 도구다, 도구이기도 하다, 이 말을 지금 이어가고 있고요. 민주주의가 도구라는 점을 이해하는 거는 왜 중요하냐면, 이걸 이해했을 때 사람들은 민주주의를 굉장히 가깝고 친숙하게 느끼더라, 이걸 제가 이제 발견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 얘기를 계속 한번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모든 도구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도구가. 그 중에 우리 가장 친숙한 도구 뭐가 있죠? 스마트폰이 있잖아요. 하루 종일 들고 다니고, 잘 때도 머리맡에 두고 자고, 일어나자마자 뭐 온 것도 없는데 온 거 없네 뭐 이러고, 그죠? 근데 이런 도구도 있습니다만, 혹시 그 스패너라는 도구 아시나요? 스패너, 그 배관 같은 거 물 쓸 때 조였다 푸는 그거 있어요. 저희 집에 이제 배관에 물이 샙니다. 이거 어떡해. 제가 이제 갔어요. 근데 보자마자, 그게 있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그거를 늘 집집마다 벌어지는 일이잖아요. 어디다 둔지를 모르겠어. 집이 크지도 않은데. 그런 거 있지 않으세요? 대표적인 게 리모컨이잖아요. 리모컨 도대체 늘 어디가 있냐. 마지막 누가 테레비 봤냐 막 혼내고 막. 그러다 보면 결국 이제 내 방에 가 있고, 그래서 제가 머쓱해지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스패너도 없어. 막 애까지 동원돼서 찾았어요. 찾았는데 그 다음 문제는 뭐냐면, 저희 집에 있는 스패너는 이게 이렇게 그냥 생긴 게 아니라 이렇게 입이 이렇게 변하는 스패너예요. 근데 그거를 어디서 났냐면, 제가 결혼할 때 장인어른께서 똑같은 걸 2개 갖고 있는데, 살다 보면 필요할 테니 하나 가져라,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처음 써보는 거예요. 결혼할 때 받아놓고 어딘가 놓고 이제 뭘 잊어버리고 살다가 쓰는데, 이걸 어떻게 입을 벌리는지를 처음엔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이게 문과 출신이어서 그런지, 아니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막 하는데 또 알아냈어 결국. 그거 이제 해가지고 고쳤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보통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민주주의라는 도구는 스마트폰에 가깝기보다 이 스패너에 가까운 것 같아요.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우리 아침에 일어나면 맨 먼저 생각하는, 아침 뭐 해 먹이지? 뭐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뭐 오늘 아침 일정이 뭐가 있지, 이런 거 생각하는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나는 오늘 민주주의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분들 혹시 계시나요? 그런 분들은 매우 훌륭한 분들입니다. 민주주의를 위해서 헌신하고 사시는 아주 훌륭한 분들인데,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민주주의는 가끔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라는 도구는 스패너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살다 보면 민주주의라는 도구가 꼭 필요할 때가 나타나요. 근데 그때 잘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어디다 둔지는 알고 있어야 되고, 기본적으로 어떻게 쓰는지 대충은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대충 어떻게 쓰는지를 알려주는 게 바로 민주시민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민주주의라는 도구는 언제 필요하죠? 대충 보면 내가 뭔가 권익을 침해받았다고 느낄 때, 혹은 억울하다 이럴 때도 쓰이고, 세상이 뭔가 이거 잘못돼 가는 거 아니야, 이거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는데? 라고 느낄 때라던가, 동네에서 이웃 주민들과 뭔가 도모해보고 싶은데, 그죠? 방법을 잘 모를 때. 아까 제가 주민자치위원분들 오셨냐고 여쭤봤는데 아무도 안 오신 것 같아서 한번 주민자치위원회 얘기해 볼게요. 어느 동네 주민자치위원회 그 담당자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박사님, 오셔서 회의 진행법 좀 강의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예, 회의 진행법이요? 그런 걸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예, 저희 주민자치위원장님이 회의 사회 되게 잘 보시는 줄 아세요.
근데 마이크 잡으면 혼자 50분 얘기하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회의 진행법의 대표적인 민주주의가 도구로 쓰이는 순간입니다. 공동의 의사결정을 해내는 것도 방법이 있거든요.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도 다 민주주의라는 도구에 도구 보면 여러분들 공부함 아시죠? 이렇게 촥 열면은 막 드릴도 있고 망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민주주의는 도구와 비슷해요. 근데 그 안에 여러 가지 도구가 있는데 그 중에 회의 진행, 그 다음에 같이 일 풀어나가는 사람들이랑 갈등이 빚어졌을 때 그걸 풀어나가는 방법, 평화적으로, 평화롭게. 공동으로 의사결정하기. 짜장 먹을래, 짬뽕 먹을래, 이런 것처럼. 그죠? 그게 다 민주주의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뭔가 도모하다 보면 그런 게 필요해져요. 마을에서 마을 만들기를 해도 우리 사업 뭐 해볼까요? 하면 막 이거 해봐요, 저거 해봐요. 하나를 결정해야 돼요. 그 결정하는 방법들이 다 민주주의와 연관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하고 싶은데 하려고 했더니 잘 안 되는데 방법을 모르겠네요? 그럴 때 민주주의라는 도구를 사용법을 배우면 되는 것이죠. 민주주의라는 도구는 그런 측면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느낄 때 민주주의를 친숙하게 느끼기 시작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쓰임은 알았는데 이 민주주의라는 도구는 근본적으로 뭘 위해서 존재할까? 이 스마트폰이라는 것도 보면은 이걸로 사진도 찍고 뭐 음악도 뭐 별의별 거 다 하는데 결국 이 스마트폰이라는 도구가 갖고 있는 굉장히 독보적인 본질은 뭐죠? 소통이에요, 소통. 사람들이 소통을 가능해주게 하는 도구잖아요. 의자는 자고로 편안해야 됩니다. 가끔 카페에 갔는데 어머 너무 예쁘다 여기 앉았는데 의자가 앉았는데 10분만 앉았어도 허리가 아파. 그죠? 그럼 이거 예쁘기만 하네. 의자의 본질을 잊어버렸군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민주주의라는 도구가 가진 본질은 뭘까? 본질은 뭘까? 저는 이거 역시 헌법에서 답을 한번 찾아보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입니다. 보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하다고 되어 있잖아요.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겁니다. 자, 이 말 아무 말도 아닌 것 같은데 자기의 존엄이 상처받아 본 사람, 행복을 빼앗겨 본 사람은 저게 무슨 말인지 압니다. 그 의미를. 존엄하다는 건 뭘까요? 존엄이라는 말 가끔 들어보시나요? 존엄하다는 말은 굉장히 또 복잡한 뜻이 숨어 있지만 간단히 얘기하면 소중히 여김받고 존중받는다는 걸 뜻합니다. 존중받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사람으로서. 개, 돼지가 아닌 사람으로서 존중받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저 존엄이라는 건 조건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네가 예쁘기 때문에 돈이 많아서 학벌이 높아서 피부색이 하얘서 어느 지역 어느 나라 출신이니까 너를 존중하는 게 아니고 네가 개돼지가 아닌 사람이기 때문에 일단 존중한다는 걸 뜻합니다. 이해가시나요? 여러분들 여기 근데 다 존중받고 살아가고 계신다고 해서 제가 머쓱하네요. 늘 아이러니는 민주시민교육을 제가 하고 다녀보면 민주시민교육 그만 받아도 될 것 같은 분들만 자꾸 오시더라고요. 정작 동네에서 야 저분 진짜 민주시민교육 좀 받아야 되겠네 하는 분들은 자기가 교육받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전혀 안 하고 계세요. 그게 참 이게 그 모순된 그 상황인데요. 내가 대형 할인 매장 마트에서 주차 알바를 한다는 이유로 손님한테 뺨을 맞았어요. 그 뉴스에서 가끔 보신 적 있죠? 존엄이 사라지는 순간입니다. 나는 돈이 없어서 학비 벌려고 알바를 하러 왔을 뿐인데. 혹은 직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업도. 저는 개인적으로 사회학을 전공했거든요. 사회학을 전공한다. 제가 이제 다니던 직장을 때려치고 사회학을 좀 공부하고 싶어라고 얘기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저를 아끼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소주를 사주면서 취직 잘 되는 거로 가면 어떻겠니? 이 얘기를 많이들 해주셨어요. 굉장히 많이 흔들리기도 했고 제가 꿈이 동등하게 존중받나요? 어떤 꿈은 저는 변호사 되려고요, 공무원 되려고요 하면 더 이상 물어보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래. 응원할게. 근데 어떤 꿈은 뭐라고? 진짜? 그게 뭐야? 이렇게 계속 질문을 받아요. 그렇죠? 꿈이 동등하게 존중받지 않는 어떤 현장도 있습니다. 있잖아요. 그 하덕규 시인의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그 노래 아시죠? 우리는 내 속에 되게 많은 나를 갖고 살아요. 나는 누군가의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아들이기도 하고, 누군가의 스승이기도 하면 제자이기도 하고, 누구의 친구고 누구의 남편이고, 여러 가지 내가 있는데, 내가 만약에 10가지의 나를 갖고 있다고 쳐보죠. 그 중에 9가지는 존중받는 것 같아. 근데 한 가지가 존중을 못 받고 있어. 그 사람 불행합니다. 그것이 어떤 취향일 수도 있고, 어떤 정치적 신념일 수도 있고, 직업일 수도 있고, 자기가 선택하지 않는 국적이나 피부색이나 생김새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에 기반해서 내가 존중받지 못하면 그 사람은 9가지를 존중받고 있어도 불행합니다. 그런 경험 가지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경험을 하시는 분을 목격하신 적도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존엄이라는 건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개돼지가 아닌 사람이기 때문에 너를 존중한다. 너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이게 출발입니다. 네가 어떤 생각을 하든, 네가 뭘 좋아하든, 어떤 직업을 가졌든, 돈이 많고 적든 일단 너는 존중한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또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이 발생을 하는 것이죠. 행복은 더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될 거예요. 행복하려고 사시는 거 아닌가요? 예전에 작년인가요? 스카이캐슬인가? 드라마 보면 엄마가 막 소리 지르고 애가 막 하는데 막 이게 다 너의 행복을 위해서야! 뭐 이러는데 막 뭐 그런 거 나오잖아요. 꼭. 다 행복하려고 사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이 존엄과 행복이라는 말을 생존과 성공이라는 말이 대체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 모두가 존엄보다는 생존. 내가 살려고 그랬어. 내가 살려고 쟤 밟았어. 이런 순간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 많은 젊은이들이 스스로를 부를 때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잉여, 쓰레기. 뭐 이런 거는 자기 존엄성이 굉장히 없는 상태인 거잖아요. 그 다음에 행복 대신에 성공이라는 말이 그 말을 차지한 지 굉장히 오래 된 것 같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라는 도구가 본질적으로 필요한 이유는 더 많은 사람들이 존중받고 살아가고, 우리 사회에 더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소박하더라도 행복한 삶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민주주의는 저는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그것이 아니면 민주주의는 왜 유지돼야 되죠? 이 많은 비용을 들여서. 저는 민주주의라는 것은 그것을 이루는 도구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익숙한 장면 있죠?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이죠? 근데 그 옆에 보면 최근에 되게 유행하고 있는 프로 중에 뭉쳐야 찬다. 그래가지고 이제 은퇴한 스포츠 스타들이 축구팀 해갖고 이거 하는 프로인데 너무 저도 재밌게 보고 있어요. 근데, 정치에도 저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저걸 뭐라 그러죠? 국가대표. 엘리트 스포츠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상비군,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 따로 모아서 훈련을 시켰어요. 근데 특정 스포츠가 지속적으로 좋은 성적을 내는 데는 국가대표팀만 잘해서 될까? 저는 저변이 약한 스포츠들도 있잖아요. 이를테면 김연아라는 존재가 사라진 피겨스케이팅. 물론 지금 김연아의 후배들이 또 절차 탁마하고 있겠지만 아직 저변이 안 갖춰진 상태에서 김연아라는 뛰어난 선수가 하나 나왔는데 김연아가 사라진 후에는 피겨스케이팅을 아무도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축구는 벌써 우리 월드컵 몇 회 연속 진출이죠? 이런 나라가 별로 없다고 해요. 우승한 적은 없지만 이 조그만 나라가 몇 회 연속을 지금 본선을 계속 진출하는 거예요. 이런 나라가 많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좋은 성적 거둔 이유가 뭘까? 저는 생활체육에 있다고 생각해요. 생활체육.
여러분들 주말에 요즘 코로나 때문에 좀 뜸해졌습니다만 주말에 아침에 동네 초등학교, 중학교 운동장 가보세요. 누가 계시는지. 전국에 한 수십만 개 될 겁니다. 조기축구에 대회가 있어요. 저변이 많아요. 배드민턴 저변 많아요. 약수터 가보세요. 다 배드민턴 치고 계세요. 그런 저변이 넓은 스포츠는 지속 가능하게 계속 발전해 나갑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트 정치가 있어요. 우리 엘리트 정치 어디 있죠? 저기 저 서울 인왕산 밑에 푸른지붕집에도 있고 여의도 가면 있는 둥근지붕집에도 있잖아요. 근데 그들만 잘한다고 정치가 잘 되나요? 생활 정치가 또 튼튼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역사회에서 주민자치회로 혹은 뭔가 내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혹은 동료 주민들과 지역사회를 더 나은 사회로 만들어가기 위한 어떤 뭔가를 도모하고 노력함으로써 정치라는 것은 계속 끊임없이 그 뿌리가 튼튼해지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되려면 사람들은 민주주의를 시민들이 도구로서 친숙하고 익숙하게 잘 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저도 대학 이상의 교육을 받았지만 민주주의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교육은 많이 받아보지 못했어요. 우리 역사가 뭐 좀 그렇게 왔어요. 근데 뭐 지나간 일은 그렇고 앞으로라도 그리고 내 자녀, 내 아이라도 민주주의를 잘 다룰 수 있는 능력을 어디선가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제 이름이에요. 제 이름 조철민의 철민이 저렇거든요. 밝을 철자하고 백성민자. 철학할 때 철자랑 CR, 그 보통 사람들 민인데 무슨 대죠? 그죠? 민주주의를 모두가 찬성하는 건 아니었어요. 플라톤 같은 철학자들도 민주주의를 혐오했어요. 그러면서 정치란 자고로 뛰어난 사람, 훌륭한 사람이 다스려야지 제대로 된다. 그것을 철인 정치라고 부릅니다. 그 철인이 막 몸이 쇠 금자가 철이 아니라 저철자예요. 똑똑한 사람이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거의 반대 개념이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저를 포함한 모든 이 보통 사람들이 적절한 조건이 갖춰지면 공적인 일을 성숙하게 다룰 수 있다라는 믿음의 기초에 있는 제도입니다. 그 믿음이 무너지면 민주주의는 존재하지 않아요. 이쪽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누군가 훌륭한 사람이 대신 다스려줘야 되는 쪽으로 가 있어요. 물론 무자르듯이 구분할 수는 없고 저게 좀 섞여 있긴 하지만 큰 방향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를 도구로 쓰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쓸 줄 아는 것은. 이 보시면 우리 민주주의의 발상지라고 얘기하는 고대 그리스의 페리클레스가 연설하는 한 장면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우리는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을 아테네에서는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아테네의 시민들은 자기의 개인적인 삶에 대해서도 잘 알고 열심히 하지만 공적인 일에도 열심히 한다. 그것이 우리 아테네의 특징이고 가진 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서 민주주의는 도구일 수도 있다. 이 얘기를 하면서요. 자연스럽게 마지막 주제로 넘어갑니다. 희망이 좀 보이시나요? 시민 없이 민주주의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주주의라는 것은 실체를 가진 사물이 아니에요. 그 나라에 그 사회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민주주의를 아끼고 사랑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는 되게 민주주의 발달한 나라네. 혹은 민주주의가 아직 좀 처져있네. 이렇게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는 정기적으로 민주주의 지수를 조사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국가들을 4단계로 조사를 지표를 해갖고 발표를 해요. 민주주의가 제일 된 나라, 좀 되는 나라, 좀 안 되는 나라, 아주 안 되는 나라. 우리나라는 2단계에 지금 속해 있습니다. 2단계. 그리고 1단계, 2단계 나라들이 왔다 갔다 해요. 1단계 갔다가 조금 내려갔다가 또 오르기도 하는데 우리나라도 굉장히 잘하는 편에 속하고 있는 겁니다. 자, 시민에 대한 얘기를 하려는데 잠깐 이제 세계 여행, 우리 코로나 때문에 비행기도 못 타고 나가는데 강의로나마 세계 여행 잠깐 해가 보면서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금 우리보다 먼저 민주주의나 민주시민교육을 발달시킨 나라들의 상황을 조금 역사를 좀 살펴보고 올 텐데 크게 5개 나라 저렇게 준비해 봤습니다. 물론 제가 고백드리는 건 저 나라들 안 가봤습니다.
구글로 조사했다는 거 고백을 드리면서 여러분들도 다 조사하실 수 있어요. 구글 또 번역기가 아주 잘 돼 있습니다. 제가 프랑스 말 못합니다. 집어넣으면 대충 이렇게 알아먹게 해줘요. 각 나라에는 민주시민 교육에 해당되는 것들이 있어요. 독일은 정치교육이라고 부르고 스웨덴은 폴크빌딩, 대중교육이라고 보통 번역이 되는데요. 프랑스는 시민성을 향한 교육, 영국은 시민성 교육. 아까 제가 시티즌십 말씀드렸죠. 시민권. 우리는 자격을 갖고 있어요. 대한민국 시민이면 여러분들은 공짜로 태어났기 때문에 갖고 있는 멤버십 골프장 멤버만 들어가잖아요. 대한민국 시민은 대한민국에서 대응하는 서비스 대한민국 시민만 받을 수 있는 그 멤버십이에요. 근데 그 멤버십을 가지려면 필요한 어떤 자격이 있다. 품격이 필요한데 그거에 대한 교육. 미국은 그냥 심플하게 시민교육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각 학교의 교과목으로는 저렇게 들어가 있어요. 제가 보려고 하는 건 모든 좋은 교육, 훌륭한 교육은 인재상이라는 걸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교육을 받기 전에 사람이 이 교육에 들어와서 나가면 어떻게 변화했으면 좋겠다라는 인재상이 있잖아요. 그런데 민주시민교육의 인재상은 곧 시민상이겠죠. 이 교육을 안 받았던 시민이 이 교육 통과하고 나면 아, 이런 시민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걸 각 나라나 사회마다 만들어 왔어요. 형성시켜 왔어요. 그거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독일부터 가볼까요? 독일은 민주시민교육을 정치교육이라고 부르는데 이 정치교육이 굉장히 잘 제도화된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제도의 중심에는 독일 연방정치교육원이라는 큰 기구가 있어요. 국가기구입니다.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행정안전부 같은 부서 산하의 기관인데 직원이 막 200~300명 돼요. 큰 기관입니다. 그 기관에 이걸 로고라 그러나요? 이거 뭐라 그러지? 그거 보고 계시는데 이 기관 홈페이지에 딱 들어가면 모든 기관에는 자기 기관의 사명을 밝히고 있어요. 우리 기관은 뭘 하는 기관이다. 왜 존재한다. 이거를 밝히고 있잖아요. 그 대목을 이제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 보면요. 사람들의 민주시민 의식을 고양하여 성숙하고 비판적이며 적극적으로 정치 일상에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이렇게 돼 있죠. 제가 주목하는 말은 바로 비판적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낯선 언어 많이 들으시죠? 정치, 민주주의, 이번에 이제 비판 나왔습니다. 비판. 어머 선생님 너무 비판적이세요. 어떠세요? 그래서 그런 말 들으면 아 기분 좋으신 분들인가 봐요. 그렇죠? 비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또 역시 낯설게 느낍니다.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모난돌이 정 맞는다. 뭐 이러면서. 근데 여러분들 친구들 중에도 그런 친구들 있지 않아요? 친구 무리 중에 비판적인 친구 꼭 하나씩 있습니다. 입 바른 소리 잘하고. 저는 약간 마음이 여리고 그렇기 때문에 직설적으로 말을 잘 못하고 싫은 소리. 저희 장모님이 저한테 하는 말로 조서방 너무 싫은 소리 잘 못하지. 저 그런 성격인데 싫은 소리 엄청 잘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야, 너 오늘 옷이 그게 뭐냐 막 이러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친구들끼리 이렇게 이제 술 한잔 먹으려고 이제 하면서 가는데 저기서 뭔가 시비 붙어갖고 뭔가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은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은 야 빨리 가자 이러는데 아 잠깐만요. 저기요 벌써 가고 있어 그 친구. 그러면 이제 그냥 혼자 보낼 수 없으니까 같이 가. 그래갖고 막 같이 막 또 막 말리고 막 해가지고 이제 수습 됐어. 또 이제 다시 술 먹으러 가. 이제 술 이제 먹으면서 야 너 저 그만 좀 해라. 너 때문에 피곤하다. 막 이런 친구들이 그래. 근데 친구들이 또 그 친구를 싫어하진 않아요. 왜냐면 나를 위해서 싸워줄 때도 많아. 내가 말 잘못할 때 대신 욕해주고 막 대신 막 내가 막 저기 새 가슴에 갖고 말 잘 못할 때 가갖고 아 이건 아니잖아 막 얘기하고 막 그래. 그럼 막 너무 좋아 속으로 막 야 고맙다 막 이렇게 되잖아요. 이 비판적인 어떤 시민들이 사실은 또 이게 너무 또 잘못된 방향으로 비생산적인 비판성이 또 너무 또 좋지는 않은 경우도 있지만 비판적인 시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좀 더 부패하지 않고 좀 더 조용해지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 사전을 찾아보다 보면 무슨 네이버 백과사전 찾아보면 뜻이 여러 개인 거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정치도 뜻이 여러 개예요. 동그라미 1번, 2번, 3번 이렇게 있는데 비판이라는 것도 찾아보시면 동그라미 1번 우리가 흔히 아는 뜻이 나와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근데 동그라미 2번 보면 가로 열고 특히 독일 철학적 관점에서 가로 닫고 시작하는 데가 있어요. 좀 복잡한 말이 나와요. 복잡한 말인데 쉽게 요약하자면 이런 말이에요. 전체와 부분을 연관지어서 생각하는 어떤 사고방식? 이런 걸 뜻해요.
전혀 감이 안 오시죠? 무슨 말인지. 원래 사전이라는 게 못 알아먹게 쓰는 겁니다. 조금 설명해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제가 대학에서 만나는 친구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 있어요. 네가 취직이 잘 안 되는 이유는 네가 열심히 하지 않아서야. 남 탓하지 마. 라는 말을 들으면 막 뚜껑이 열립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제가 대학에 다닐 때랑 너무 달라요. 너무 열심히 살아요. 수업도 많고 막 알바에 영어 공부하고 막 방학 때는 또 무슨 봉사 점수 따야 해외 가고 뭐 하고 너무너무 많아. 공부 막 영어 막 해야 돼. 야, 진짜 너네들 열심히 살아. 물론 요즘 청년들이라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청년들이 열심히 살아요. 내가 이렇게 코피나게 열심히 하는데 내가 열심히 안 해서 취직이 안 되는 거라고? 자, 그러면 이 친구는 다른 이유를 찾게 돼 있어요. 내가 진짜 코피나도록 했는데 안 되는 거면 또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 찾게 되잖아요. 내가 열심히 안 해서라는 거를 개인적 이유라고 하면 보통 그것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사회적 원인이나 구조적 원인이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그거를 찾게 됩니다. 주위를 둘러봤더니 내만 취직이 안 되는 거야. 다 안 되네. 내보다 더 좋은 대학 갔다는 애들도 안 된다네. 이건 뭔가 문제가 있구나. 다른 뭔지는 모르겠는데 문제가 있나 보다. 이게 전체와 부분, 개인과 사회는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사람들은 비판성이 생겨난다고 얘기해요. 특히 독일 철학적 관점에서는 옳고 그름이랑 전체와 부분을 연결시켜서 균형 있게 사고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해가시나요? 자, 이런 거를 하게 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독일 사람들은 독일 국민의 어깨에 짊어진 두 개의 역사적 짐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첫 번째는 우리는 두 개의 전체주의를 민주주의의 반대말은 많은 분들이 공산주의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공산주의는 경제체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민주주의는 정치체제를 주로 얘기하는 거예요. 민주주의의 반대말은 전체주의입니다. 전체주의. 독재, 이런 거를 의미하죠. 독일 사람들은 두 개의 전체주의 독재를 만들어낸 적이 있다. 역사 속에서. 하나는 나치, 또 하나는 동독 공산주의를 만들어낸 적이 있다. 우리는 다시는 그런 과오를 반복하지 않아야 된다. 그거를 위한 중요한 전략은 뭐다? 정치교육이다. 라는 사회적 합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큰 기관이 전부 세금을 들여서 정치교육을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전 국민이 받아요. 군인들도 받아요. 정치교육을. 독일은. 공무원도 받고, 애들도 받고, 어르신들도 받고, 다 받아. 사람들이 흔히 나치는 스스로 건져야 옳은 줄로 착각하지만 선거로 당선된 사람입니다. 다시는 나치 같은 사람 우리는 뽑아서는 안 돼. 그러려면 사람들이 비판적이어야 돼. 비판성을 갖춰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얘기하는 비판적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경우 있잖아요. 내가 아버지가 저 당 지지하니까 나도 저 당 지지해요. 내가 어느 지역에 태어났으니 무조건 이 당. 이거는 독일 정치교육 관점에서는 교육이 실패한 상황이에요. 이를테면 내가 비정규직 노동자인데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을 제일 잘하는 정당이 어딘고? 하고 살펴봤더니 이 당이네. 그래도 일단 이 당을 나는 지지하겠어 라고 얘기하는 게 비판적인 상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가시나요? 독일은 비판적 시민을 길러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정치교육이. 이케아의 나라 스웨덴으로 한번 가볼까요? 시간이 지나서 좀 피곤해지실 법한데 전반부에 비해서 조금 살아나시는 느낌이에요. 역시 해외여행의 힘인가요? 물론 가상이지만 스웨덴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케아의 나라. 스웨덴에도 폴크 빌트닝이라고 부르는데 이 대중교육이 있는데 이 대중교육을 관장하는 기구가 있는데 여기 대중교육위원회라고 번역되는 기관이 있어요. 그 로고를 보고 계시는데 스웨덴에서는 여러분들 평생교육이랑 민주시민교육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두 개는 어떤 관계일까? 조금 다른 건가요? 다른 개념인가? 물어보지 말라 그랬죠? 질문하지 말라 그랬는데 제가 자꾸 까먹네. 스웨덴 사람들은 평생교육이랑 민주시민교육이 동의어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민주시민교육이 이걸 평생교육이 이걸 민주시민교육이에요. 그리고 권리를 생각해요. 교육을 국가가 서비스를 잘 해주는 게 아니라 나의 원래 권리, 나는 교육받을 권리가 있어를 굉장히 중요한 권리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러니까 그 스웨덴 사람들은 무슨 교육하면 맨 먼저 떠오르는 장면이 이런 장면이 아니에요. 강사 떠들고 있고 여기 여러 사람 앉아서 입 다물고 듣고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광경이 아니고 8명이나 12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둘러앉아서 이야기하는 걸 떠올립니다. 스터디 서큘라, 우리말로 번역하면 학습 공동체라는 거예요. 참여해 보신 적 있나요? 평생학습원이나 학습관에서 학습 동아리 정책을 하고 있을 텐데. 자꾸 질문하지 말라. 어쨌든 그거를 학습 동아리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 학습 동아리가 수십만 개예요. 수십만 개. 그리고 학습 동아리에서 하는 활동 세금에서 지원 나갑니다. 그 사회적 합의가 있어요. 거기서 때로는 미술 공부하기도 하고 역사 공부하기도 하고 음악, 스웨덴이 또 음악 교육 되게 중요시하거든요. 1인 1악기 막 해가 이런 거 중요해요. 악기 하는데도 세금으로 지원해. 왜? 1번. 그 대중교육위원회 홈페이지 들어가면 우리는 왜 대중교육을 하는가? 그 목적 4가지를 명시해놨어요. 그걸 제가 이게 번역된 건데요. 첫 번째 뭐라고 돼 있죠? 민주주의를 강하게 한다는 거예요. 네가 음악을 배우든 미술을 배우든 상관없는데 그거 자체가 민주주의를 강하게 한대. 예전에 원래 드팔메라는 총리, 예전에 스웨덴 총리는 이런 말을 했어요. 스웨덴 민주주의는 학습 공동체 민주주의다. 학습 공동체를 하면서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훈련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음악을 공부하든 미술을 공부하든 그건 민주주의 이름을 하는 거예요. 세금 지원 나갑니다. 제가 더 집중하는 건 2번째예요.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도록 한다는 거죠. 있죠? 제가 아까 민주주의 설명드렸죠. 스웨덴 사람들은 내가 주인 된 상태를 저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 삶에 내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태. 여러분들 삶에 영향을 미치고 살아가시나요? 아니면 여러분들 자신이 아닌 다른 요소가 더 많은 영향을 미치나요, 나한테? 거기 있나요? 거기까지는 좀 쉽죠, 생각하기가. 근데 여러분들의 삶은 진공 상태에서 살아가시나요? 섬에서 혼자 사세요? 사회 속에서 살아가시잖아요. 사회라는 존재는 나한테 끊임없이 개인들한테 말을 겁니다. 특정 나이가 되면 시집 안 가니? 말을 걸고, 제가 특정 전공으로 대학원 간다 그러면 갑자기 걱정을 해주고, 반면에 또 무슨 직업 한다 그러면 그래 응원할게 막 이러고 뭔가 저한테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사회는 나한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내가 내 삶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그러면 나도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지 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자, 여러분들 원자력 발전소 문제가 내 삶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원자력 발전 문제에 영향을 미치고 살아가고 계시나요? 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뭔가 민주주의에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느끼는 겁니다. 저 사람들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투표를 똑바로 하는 것부터 뭐 시민운동을 한다, 뭐 여론을 조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찌됐건 원자력 발전 문제는 원자력 공학과 교수님들만 결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 뜻도 좀 들어가야지. 그죠? 이를테면 아까 제가 소개드렸던 샤츠 슈나이더라는 정치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모두가 아이를 잘 낳기 위해서 산부인과 의사가 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산부인과 의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는 어떻게 결정하죠? 산부인과 의사들끼리 결정하나요? 사회적이고 정치적으로 결정되잖아요. 의사가 해서는 되는 일, 안 되는 일. 그걸 의사들끼리 결정해? 사회적, 정치적 과정을 거쳐서 그걸 만들어지잖아요. 용인시장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된다. 그걸 용인시장이 정해요? 정치적, 사회적 결정을 통해서 결정되잖아요. 그죠? 어쨌든 사회는 나한테 끊임없이 영향을 미치니 나도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어야 되겠다. 물론 나 하나의 힘은 미약하나 내가 동료 시민들이랑 힘 좀 합치면 조금 영향을 좀 미칠 수는 있어야 돼. 그리고 뭔가 결정될 때 내 의견도 조금 들어가는 신용이라도 좀 해달라.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 게 저 나라 사람들이고, 근데 영향을 미치려면 능력이 필요해. 그 능력을 갖추려면 대중교육이 필요하다. 대중교육 세금으로 간다, 쏜다. 이렇게 되는 게 사회적으로 합의가 돼 있는 거예요. 물론 스웨덴 사람들이라고 다 동의하는 건 아니에요. 반대하는 사람, 아니 왜 미술 공부하는데 세금 막 주나? 막 이런 사람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그 나라에서 이제 합의가 이루어져 있는 상태인 거죠. 좀 이해하기 괜찮으시죠? 어려움이 없으시죠? 프랑스 가봅니다. 프랑스 교육부 홈페이지 가보면 교과목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 뭐 수학 이렇게 있잖아요. 그 누르면 수학은 뭘 가르치고 이런 게 쭉쭉 나와. 근데 그 중에 프랑스 그 시민교육 있잖아요. 그 시민교육란을 띵 누르면 그림이 하나 띵 나옵니다. 길쭉한 그림이. 그리고 그 그림의 제목하여 뭐냐? 공화국 시민을 향한 여정이라는 제목이 나와요. 여행의 비유. 아, 역시 프랑스 같나요? 낭만의 나라 프랑스. 시민교육의 여행이라니. 그리고 제가 프랑스를 가본 적은 없습니다만, 막 저 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국제 뭐 회의할 때 우리나라에 들어온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뭐 컨퍼런스 그런 거 하러 들어오잖아요, 외국 사람들이. 그럼 또 제가 다 바빠도 가가지고 막 듣고 기회 되면 또 그 사람을 뭐 물어보고 막 그래요, 제가. 근데 아우, 시민 교육을 여행, 멋있다, 막 이런 얘기 했더니 저희 나라 학생들도 저 교육 듣기 싫어하는 건 똑같습니다, 막 이러면서 고민입니다, 이러시더라고요. 하여튼 어느 나라나 다 시민교육, 민주시민교육 듣기 싫어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하는 게 쉽지 않은 모양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여정에 보면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할 때까지 시민교육에서 배워야 될 게 쭉 나옵니다. 축축축축 나오고 고3 졸업할 때는 뭐가 있냐면 세레모니가 있어요. 너 이제 시민이야, 막 이런 세레모니도 있어. 그런 게 쭉 나와 있는 거죠. 근데 그 옆에 설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대목입니다. 보시면 세 번째 줄쯤에 공화국의 가치와 원리 보이시나요? 프랑스의 시민교육이 지향하는 시민상,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공화국 시민입니다. 공화국 시민을 공화국 시민성을 키우는 것이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아까 제가 공화에 대한 설명 잠깐 드렸었죠. 예전에 그 나이 좀 있으신 분들은 홍세화라는 작가 기억하시나요? 파리의 택시기사라는 책, 한때 우리 사회에서 유행했었는데, 프랑스에 망명 가서 그분이 살다가 이제 그때 겪었던 일을 에세이로 쓴 책인데, 그 책에서 계속해서 등장하는 말 하나가 있는데, 프랑스 사람들이 가진 시민성 중에 똘레랑스라는 말이 있어요. 관용. 자기와 다른 것을 수용할 줄 아는 능력. 그러면서 그 책이 한참 유행할 때 우리 사회는 너무 폐쇄적이고 자기랑 다른 거는 너무 배척하고 이런 게 너무 심한데 프랑스 사람들한테 좀 배우자, 이런 게 한때 유행해서, 내가 나이가 너무 많은 건가요? 그렇게 오래 안 됐던 것 같은데. 그죠? 그래서 관용 같은 것도 공화국 시민상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뭐라 그랬죠? 공화의 출발은 너도 주인이고 나도 주인인데 우리는 너무 달라. 근데 우리는 한 바구니 안에서 같이 부대끼면서 같이 살아야 돼. 그러려면 필요한 것들이 있어. 가치나 태도나 이런 것들. 그 중에 하나가 관용 같은 거예요. 나랑 다른 거를 일단은 좀 수용해 줄 줄 아는, 내 옆에 있게끔 하는. 사람들이 보통 관용을 네 맘대로 해. 근데 내 눈앞에서 사라져. 이런 건 관용이 아니에요. 다르지만 내 옆에 곁을 내줄 수 있는 게 관용이에요. 내 옆에 앉아 있어도 되게. 쉽지는 않아요. 그게 훈련이 필요합니다. 누구나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기랑 다른 건 배척하고 싶거든요. 근데 관용도 중요한데 결정적으로 또 프랑스 사람들이 중요시하는 어떤 가치 중에 하나가 연대라는 게 있습니다. 연대라는 말은 느낌 어떠세요? 또 연대하면 또 많은 분들이, 노동운동 하시는 분들이 빨간 띠 이렇게 연대, 투쟁 이렇게 쓰는 걸 좀 무서워요, 뭐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굉장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중요한 가치예요. 여러분들 이것도 이제 프랑스 사람들이 이런 거를 중요시하게 된 그 배경이 있는데, 레미제라블 같은 거 보신 적 있죠? 그 영화나 뮤지컬 보면, 저도 예전에는 어렸을 때는 레미제라블이 장발장이 빵 훔치고 해갖고 훔치지 말자 이런 얘기로 알고 있었어요, 초등학교 때. 근데 커서 보니까 혁명에 대한 얘기예요. 세계 대부분의 나라의 민주주의는 혁명으로부터 시작되거든요. 근데 그 혁명에 대한 얘기인데, 그 프랑스 혁명의 그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평범한 사람들이 너무 배가 고파갖고 막 귀족들은 음식 먹다 남기고 막 난리인데, 막 우리는 막 뭐가 없어갖고, 그때 공주 이름 뭐죠? 거기서 나오는 그 공주한테 민중들이 가갖고 막 너무 배고픕니다, 빵을 좀 주세요. 그랬더니 뭐 빵이 없다고? 고기 먹으면 되지 않니? 이랬다가 이제 사람들이
이제 분노가 터져가지고 막 혁명이 됐는데 사람들이 혁명이 됐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혁명이 이제 1차 혁명이 프랑스 혁명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여러 번의 혁명을 거쳐서 완성이 되는데 첫 번째 혁명했는데 왕이랑 귀족이랑 막 도망갔어. 이게 새 세상이 열린 건가?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이게 막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소문이 들려. 저기 왕이랑 귀족들이 막 군대 만들어 갖고 다시 쳐들어온다는데요. 뭐라고요? 진짜요? 진짜 지금 오고 있대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떠시겠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지금까지 스스로 싸워본 적은 별로 없잖아요. 농노로서 농사만 맨날 지었고 기사들이 뭐 대신 싸워주고 뭐 이런 거였는데 그 누구한테 의존하고 싶은데 주위를 둘러봐도 다 나처럼 힘 하나도 없게 생긴 사람들만 잔뜩 있잖아요. 어떡하지? 어쩔 수 없네요. 우리 어깨동무하고 싸웁시다. 우리가 막아냅시다. 그러면서 뭘 하죠? 2층에서 3층에서 막 가구랑 이런 거 던져주죠. 그리고 그걸 쌓죠. 그거를 외국말로 바리케이트라고 불러요. 서양 속담에 격언에 연대는 바리케이트 위에서 피어난다는 게 있어요. 말이 있어요. 같이 싸워봤을 때는 같이 어려움을 극복한 사람들만이 진짜 연대가 나온다는 거예요. 꼭 그게 혁명이나 전쟁이 아니라도 코로나 극복. 지금 그 사람들이 무섭게 여기는 연대라는 말을 정부가 쓰고 있어요. 지방자치단체들이. 여러분들 사회적 연대를 보여주십시오. 코로나를 같이 극복합시다. 막 해가지고 막 이거 하고 마스크 하잖아요, 지금. 이 연대라는 거는요, 이런 겁니다. 솔리다리티. 이 연대라는 거는 연대의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도 갖고 있어요. 의료보험 다 하시잖아요. 저는 젊은 시절에 의료보험 내는 거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몸이 건강한 편이어서 1년에 병원 한 번 갈까 말까 이러는데 월급 받으면 월급이 다 안 들어와. 그래서 뭐야 이거 보면은 막 갑종 근로소득세 그다음에 의료보험 나가잖아. 친구들이랑 야 이거 소주가 몇 잔이냐 막 이러면서 막 이랬는데 그 생각을 고쳐먹게 된 계기는 애가 태어나면서부터입니다. 뭔 놈의 병원에 애가 이렇게 많이 가는지 예방부조 애들이 이렇게 병원 많이 가는지 이렇게 몰랐어요. 물론 저도 그렇게 자랐겠죠. 근데 잊어버려서 모르는 거지만 아니 제가 아내한테 뭔 놈의 애들이 병원을 이렇게 많이 다니냐? 막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얘가 쓰는구나 그 의료보험을 내가 지금까지 냈던 걸. 정상적인 사람은 생각이 잘하나요? 우리 양가 부모님 다 70년 넘으셨는데 우리 걱정할까 봐 말씀은 안 하셔서 그렇지 병원 자주 가시겠지. 양가 부모님 다 이제 소득이 없으세요. 근데 병원 가면 어떻게 치료를 받으시잖아요. 어머니 아버지가 쓰시는구나. 자, 이런 생각이 계속 자라나면 어디까지 가냐면 내가 생전 얼굴 본 적이 없는 동료 시민을 고려하는 마음의 습관이 생겨나요. 자, 강원도 고성에서 산불 났어. 강원도 고성에 내가 아는 사람 한 명도 안 살아. 근데 마음이 아파요. 도와주고 싶어. 안타까워. 2007년 태양 기름 유출 사고 때 가서 걸레질 하셨잖아요. 내가 얼굴을 알지 못하는 동료 시민을 생각하는 고려하는 마음의 습관, 이게 연대의 출발입니다. 그것이 튼튼한 사회와 안 튼튼한 사회는 어떤 차이가 있을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짐작은 가시죠. 프랑스는 그걸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런 것들을. 자, 물 건너 조금 사정이 다른 영국 가볼까요? 영국에 유학을 오래 하셨던 제가 아는 분이 있어요. 굉장히 고생해서 학위 따고 오셨어요. 갔다 오셔서 이제 소주 한잔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막 거기서 만난 그 영국인 아줌마 그러니까 이분이 새들어 산 집에 주인 아줌마 있잖아요. 임대인. 아줌마가 그냥 막 배고플 때 막 음식 떨어졌을 때 막 계란도 주고 막 월세 좀 밀려도 봐주고. 근데 그 아줌마가 귀족이에요. 귀족의 부인이니까 자기도 귀족이야. 임대인이. 근데 그 귀족 아줌마 이분이 마지막에 이제 유학을 마칠 때쯤 이제 뒤로 넘어갔어. 아줌마 팬이 됐어,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이분이 이제 그 영국 생활 청산하고 이제 오려고 하는 찰나에 편지를 하나 받게 됩니다. 봤더니 국제구호단체에서 왔어요. 귀하가 지금껏 우리 단체에 기부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계란 살 돈도 없었는데 무슨 내가 기부를 했지? 알고 봤더니
그 귀족 아줌마가 월세 중에 일부를 그분 이름으로 기부를 해준 거야. 소액을. 이분이 이제 완전 팬 됐어. 이제 영국 귀족 팬. 이러고 왔었는데 전 좀 삐딱하잖아요, 사람이. 그 아줌마가 과연 아줌마의 개인이 물론 훌륭한 분이셨겠지만 여러분들 그 영국이라는 나라는 프랑스라는 달라. 프랑스는 왕을 단두대에 세우고 공화국을 혁명을 통해서 열어놓은 나라지만 영국은 명예혁명이라는 거를 거쳤어요. 명예혁명에 좀 피를 흘리지 않은 혁명이라는 건데 왕정에서 민주주의로 가는데 피를 안 흘렸어. 그 과정의 핵심은 왕이나 귀족들이 야 우리를 유지시켜줘. 대신에 정치적 결정 권한은 다 넘길게. 너네가 알아서 해. 의회에 줄게. 국회에 줄 테니까 우리는 계속 있게 해줘. 이게 명예혁명의 요체였고 그래서 굉장히 독특한 제도인 입헌 군주제라는 걸 갖고 민주국가인데 왕이랑 귀족이 아직 있어요. 보시면 아시잖아요. 뭐 다이애나 뭔가 뭐 이런 있잖아요. 근데 그런 나라들 꽤 있어요. 우리 이웃나라 일본도 그래요. 천황이라는 게 있고 다 있어요. 그런 나라들 꽤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이라크 전쟁쯤에 보면은 저도 뉴스를 봤던 기억이 나는데 찰스 왕세자가 영국이 참전하는데 찰스 왕세자가 헬리콥터 몰고 막 가. 참전할 막 가. 그런 거 보여줘. 텔레비로. 그걸 보여주는 순간 젊은이들이 기꺼이 전장에 갑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외신으로 받아서 우리나라 뉴스에서 그걸 보여주면서 꼭 뭐라 그러냐면 이거 봐라. 우리나라 그 사회 지도층들은 아들들 군대 안 보내려고 난리 버거지를 하는데 역시 영국의 저기는 저 귀족들은 다르다. 뭐 이런 식의 또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또 어렸을 때 그 얘기 듣고 막 약간 열등감 느끼고 우리는 영국에 비해서 떨어지나? 막 이런 느낌을 갖기도 했는데 영국의 귀족들은 왜 그렇게 행동할까요? 자, 여러분들 상상해 보세요. 민주화된 사회야. 근데 여러분 귀족이야. 어떻게 처신하셔야 되겠어요? 알아서 잘 처신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귀족인데 여러분 아들이 맨날 막 차 몰고 다니고 사고 내고 술 먹고 돌아다니고 막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잖아요. 그 체제는 유지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귀족 집안은 늘 기부해라. 옷도 뭐 좋은 거 안 입어요. 어렸을 때는. 하고 뭐 봉사해라. 헌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왕자가 헬리콥터 몰고 나가는 거잖아요. 전쟁에 직접. 근데 그런 것들을 시민들한테도 요청합니다. 시민들한테도. 여기 보시면 영국이라는 나라도 시민교육이 학교교육에 세팅된 게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2000년대 들어서면서입니다. 근데 그것에 영국의 시민성 교육이 학교 교육에 세팅되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어떤 보고서가 하나 있어요. 지금도 그 보고서가 영국 시민교육의 시금석처럼 이렇게 쓰여져요. 기준처럼. 그 보고서가 아주 복잡한 이름을 갖고 있는데 그 보고서를 만든 연구단의 단장이 크릭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역시 귀족이면서 교수야. 근데 이 사람이 이끄는 교육연구단이 만든 크릭 보고서, 일명. 그 보고서가 영국에서는 되게 시민교육에서 중요한 보고서로 쓰이고 있는데 거기 보면 이런 주저리주저리 말이 나오죠. 근데 저기 보면 밑에서 세 번째 줄 오른편에 적극적이라는 말 보이시나요? 영국의 시민성 교육이 지향하는 시민상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적극적 시민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로 액티브 시티즌십이라고 얘기해요. 이 액티브 시티즌십, 적극적 시민성의 정체는 뭐냐?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런 것 같아요. 공동체가 널 위해서 뭘 해주기 전에 네가 공동체를 살 수 있는 거를 찾아서 해봐. 그게 100원을 기부하는 것도 괜찮고 옆집 할머니 도와드리는 것도 괜찮아. 해봐. 이거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리고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주인과 손님의 차이를 가르는 responsibility, 사회적 공동체에 대한 책임, 이걸 굉장히 강조시키는 것이죠. 자, 마지막 나라입니다. 이제 희망이 보이죠? 곧 끝납니다. 이제 집에 가실 수 있어요. 이제 이 양반들이 이제 물 건너가서 만든 나라 있잖아요. 물론 그 미 대륙에도 당연히 원래 사람이 살고 있었죠. 근데 이제 그 얘기까지 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오늘은 일단 이 양반들 입장에서는 물 건너가서 맨 땅에 우리 시체말로 헤딩 한다고 그러잖아요. 맨 땅에 헤딩해서 나라를 만든 거예요. 터전을 일군 거잖아요. 벌써 배 타고다 한 반은 죽고 천신만고 끝에 내려가지고 막 밭 일구고 집 짓고 해가지고 첫 번째 수확을 가지고서 땡스기빙 그 추수감사하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몇 년 지나면서 이제 좀 살만해진 듯 했는데 대화재를 겪게 됩니다.
홀랑 다 탔어요. 밀밭 다 타고 나무로 지은 집들 다 타고 얼마나 망연자실했겠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이 사람들? 보통 이제 이런 게 되면은 마을에 가장 나이 많으신 장로님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일어납시다. 그리고 그 전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뭘 했겠어요? 가장 먼저 한 일. 아까 우리 헌법 전문에 나오는 것처럼 유구한 역사적 전통을 지닌 나라는 제일 빠른 게 신고하거나 민원 넣는 게 제일 빠르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정부라는 게 없잖아요. 물 건너가는데 무슨 정부가 어디 있어요? 정부가 없잖아요. 뭐 했겠어요? 119가 없잖아요. 소방대를 조직합니다. 소방대를 조직해, 자기들이 스스로. 자, 주민 여러분, 마을 곳곳에 종을 설치합시다. 그리고 마을에 불나는 거를 본 사람은 무조건 종을 치세요. 그리고 각 집집마다는 소방 불을 끄는 데 필요한 도구들을 늘 갖고 있읍시다. 종소리를 들은 모든 주민은 어디로 모입시다. 이거 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 이중원을. 여러분들 동네에서 의용소방대라는 단체 보신 적 있나요? 의용소방대. 그게 자원봉사 소방대. 그 미국 그 벤치마킹 한 거예요. 119 그 공무원, 소방공무원 시험 봐서 된 분들이 아니고 자원봉사 자기들이 소방활동하는 거예요. 미국은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우리 저 마을에 개울물이 물살이 센데 자꾸 그 건너다가 막 빠져 죽고 사람들이 그래요. 이거 다리 좀 났으면 좋겠는데. 우리 같은 유구한 역사적 전통을 빛나는 나라는 어떻게 하죠? 민원 넣는 게 가장 빨라요. 여기 사람 죽고 있어요. 다리 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정치인들이 나와서 여기 다리 놓겠습니다. 뭐 이러잖아요. 정부가 없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뭐야? 또 뭐야? 그래가지고 장로님이 또 모이세요. 우리 다리를 놔야 되는데 어디다 놓을까요? 그럼 막 다 자기 집 앞에 놓자고 막 잠깐. 자, 손 들고 한 명씩 얘기해 보세요. 막 이래. 그리고 결정해. 그 다음에 그럼 어떻게 지을까요? 그럼 돌은 누가 나르고 뭐 여기 정해야 되잖아요. 정부가 없었잖아요. 이런 거를 굉장히 중요한 전통으로 여기고 있어요. 미국 사람들은.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시민교육이 제도화되어 있지는 않아요. 보통 시민단체들한테 맡겨져 있어요. 자율적으로. 근데 그 수많은 단체 중에 그래도 제일 크고 좀 유명한 단체 중 하나가 CCE, 그러니까 시민교육센터라고 번역되는 단체가 하나 있거든요. 이 단체 홈페이지에 가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시민교육센터는 미국과 다른 나라들에서, 미국은 늘 누가 시키지 않아도 다른 나라까지 이렇게 걱정을 하죠. 민주주의의 원리에 열의를 갖고 민주주의 실천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이라는 단어 보이세요? 자, 마지막, 오늘 낯선 단어 시리즈 마지막입니다. 관여라는 단어 어떠세요? 관여. 익숙하세요? 우리나라 사람들 별로 익숙하지 않은 단어입니다. 뭔가 간섭하는 것 같고. 참여는 어떠세요? 참여 많이 들어보셨죠? 영어로 participation. 관여는 engagement라는 단어가 따로 있는데 이 차이를 또 복잡한 차이가 있지만 쉽게 한번 표현해 보자면 참여가 아메리카노 정도 되면 관여는 에스프레소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더 진하고 짙은 참여. 그렇죠? 원래 내 일인 거예요. 혹시 여기 협동조합 조합원이신 분 계세요? 내가 그 마을에서 뭔가 눈이 막 쌀고 이랬잖아요. 아휴, 안 되겠네. 나라도 나서야지. 이런 건 참여에 가까워요. 근데 내가 협동조합 조합원이잖아요. 조합원 총회에 참석한다? 관여에 가까워요. 조합 주인이잖아요. 내가 주주인데 주주총회에 참여해? 그건 관여에 가까워요. 원래 내가 주인이잖아요. 물론 주인이 나만 있고 아니고 여러 명이 있지만. 그렇잖아요? 그래서 시민적 관여, civic engagement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미국 시민교육에서. 그래서 애들 교육에서도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애들 교육에서도 애들이 직접 정책을, 지역사회에서 문제를 찾아서 정책을 만들어보고 뭐 이런 교육들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습니다. 강조하는 거죠. 자, 여행을 마쳤는데 이 여행을 한 이유는 뭐죠? 우리를 생각하기 위해서입니다. 저건 그냥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되고, 우리 사회에 그러면 시민상은 뭐죠? 들어보신 적 있나요? 제가 강의를 하러 다니면 우리나라의 민주시민교육의 표준적인 내용, 우리나라의 시민상은 뭡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가끔 받아요.
한 방에 정리하고 싶으신 분들이죠. 그러면 저도 몰라요라고 답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있을 수 있지만 이런 거를 우리 사회가 토론을 아직 해보지를 않은 거예요. 물론 저 앞서 말씀드렸던 5개 나라는 근대의 시작을 식민지를 경영하면서 시작했잖아요. 다른 나라를 식민지로 두면서 시작했고 그 안정적 토대 위에서 자국의 시민들은 오랜 세월 천천히 민주주의를 만들어 오고 교육도 만들어 오고 이렇게 왔어요. 근데 우리는 근대의 시작을 식민지배 당하면서 시작했죠. 전쟁부터 시작해서 우리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보면 온갖 곡절을 다 겪고 지금까지 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조금 해보려고 하고 있는 나라라서 직접 비교하는 거는 온당치 않습니다. 근데 그거를 또 우리가 뭘 한탄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 김연자의 아모르 파티처럼 우리의 운명을 긍정하면서 지금까지는 그렇다 치고 그런데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다? 우리 아이가 이 민주시민 교육을 통해서 어떤 시민이 되기를 나는 바라고 있는가? 이거를 토론을 시작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그거를 못하거나 안 해와 놓쳐온 측면이 있는데 지금부터는 한번 시작을 해보자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모든 나라에서 어떤 훌륭한 정치 지도자, 뭐 대통령이나 훌륭한 교수님이 자, 오늘이 며칠이죠? 뭐 어쨌든 내일부터 우리 시민성은 이겁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경우는 없었어요. 그 나라의 시민들이 공동의 역사적 경험과 과정 속에서 때론 지지고 볶고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토론하고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라고 그 공동의 역사적 경험이 없나요? 우리 민족도 무언가 오랜 세월 같이 겪어온 것들이 있고 같이 공감해온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재료로 해서 다만 그거를 본격적으로 토론하고 사회적 합의를 만들지 않았을 뿐입니다. 근데 그거를 더 미룰 수는 없으니 이제 우리 대해서는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을 가져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시민 없이 민주주의 없다라는 주제까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약속한 대로 3시 59분이 됐습니다. 정확히 끝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떠드는 거는 여기까지로 하려고 하는데요. 하여튼 그 목소리 톤의 변화가 없고 다소 졸린 목소리를 들으시느라고 너무 고생이 많으셨고요. 나머지 시간은 조금 선생님 혹시 하고 싶은 말씀들이 있고 혹시 진행을 선생님께서 해주실까요? 아니면 제가 하나요? 혹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거나 질문이 있으시거나 하시는 분들 있으시면 뭐 몇 마디 조금 나눠보면서 서서히 마무리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혹시 뭐 주실 말씀 있으신 분들이 있을까요? 마이크까지는 필요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주셨으니까 제가 한번 평소에 좀 궁금하게 생각했던 걸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도 여기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국민, 뭐 인민, 그다음에 뭐 시민, 또 지역에서 뭐 주민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행정자치구역상에 뭐 시가 있잖아요. 시, 네네. 뭐 그렇게 해서 하는 시민하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시민하고는 물론 차이가 있어요. 개념적으로 볼 때. 그런데 이제 이거를 쉽게 아이들이나 이런 애들한테 시민, 여기서 말하는 우리 민주주의에서 얘기하는 시민과 일반 그 행정구역에 따른 시민을 얘기할 때 다른 점을 좀 이렇게 명쾌하게 설명해 준다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그 질문이 나올 때마다 되게 저도 곤혹스럽긴 한데요. 학자들도 정확하게 구분을 해내고 있지는 않고 느낌적인 느낌으로 지금 계속 구분이 되고 있는데 사실 서구에서는 국민이라는 번역어가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티즌, 그러니까 시민이라는 얘기가 있고 뭐 피플이라는 얘기가 있고 네이션 피플에서 국가를 범주로 하는 그런 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시민의 그러니까 우리가 시티즌십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두 가지 측면이 있거든요. 하나는 그 권리의 측면, 자격의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자질, 시민이 가진 자질 측면이 있는데 어쨌든 시민이 갖고 있는 그 자격, 멤버십 있잖아요. 그 시민성을 다
담보해주는 그거를 보증해주는 기관 단위가 바로 국가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가장 널리 보편적으로 돼서 그러다 보니까 국민이랑 시민이라는 개념을 구분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혹시 세계 시민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그럴 때는 또 시민이라고 쓰는 거니까 국가를 넘어서서 우리는 다른 나라도 생각하고 국경을 넘어서서 시민들끼리 소통하고 이런 걸 세계 시민이라고 얘기를 하고 유럽은 그런 전통이 많아요. 왜냐하면 나라가 조그맣고 국경을 패스포드 없이 막 이렇게 넘어다니고 이러니까 그러는데 제가 이제 그 학생들한테 설명할 때 쉽게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인민, 그냥 피플 같은 경우는 알몸에나 우리 그 보통 이게 저기 길거리에서 싸우시는 분들 가끔 보다 보면 야, 너 몇 살이야 그러다가 야, 계급장 떼고 싸우자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 모든 걸 나한테서 걷어낸 그 알몸에 나 있잖아요. 세계 인권 선언에 나오는 그 인간 그거를 뜻할 때는 인민이라는 말을 쓰는 것 같고 학술적으로 국민이나 시민은 사실은 명확하게 구분되지는 않는데 저는 제가 느끼는 차이는 국민 같은 경우는 거저 주어지는 주어진 어떤 정체성의 측면이 뜻이 더 강합니다. 반면에 시민이라는 부분은 각 세대가 자기의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측면이 더 강한 것 같아요. 이를테면 그래서 국민성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시간적 길이도 더 길고 그것이 잘 변하지 않는 어떤 좀 더 고정성이 더 높은 걸 뜻하는 반면에 시민성은 그거보다는 세대 주기로 더 빨리 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아까 존 듀이 말씀드렸지만 모든 세대는 자기에 맞는 민주주의를 출산해야 된다, 탄생시켜야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거를 보면 우리 아버지가 형성하셨던 시민성, 내가 형성하는 시민성, 그리고 우리 아이가 형성할 시민성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바뀌어가는 측면이 강하다면 사실은 국민성은 좀 더 오래 가는 것 같아요. 저희 그 여담이지만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는 다 돌아가셨는데 외할머니만 살아 계세요. 외할머니만 살아 계시는데 외할머니가 이제 100세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때 태어나셔서 태어나서 사시고 수많은 변화를 겪고 오셨는데 그 외할머니, 우리 아버지, 우리 아이를 또 관통하는 또 공통의 이 한반도라는 여기를 공동체로 삼아서 살아온 사람들이 또 관통하는 어떤 느낌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또 국민의 정체성에 가까운 게 아닐까? 그 권리의 측면에서 보면 국가로부터 바로 주어지는 어떤 뭐 우리 4대 권리 의무 뭐 얘기하잖아요. 납세, 뭐 국방 이런 거 하는데 그런 것들은 국민의 어떤 기반한 거라면 뭔가 새롭게 생겨나는 권리나 의무 같은 게 많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시민들이 일상적인 정치나 사회활동을 통해서 계속 새롭게 또 만들어가는 측면들이 있어서 일단 그 세 가지가 정확히 구분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그렇게 구분되는 게 아닐까? 이건 저 개인적 사견입니다만 사실은 학자들끼리 굉장히 의견도 분분하고 통일된 어떤 구분법이 존재하지는 않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빨리 귀가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으신 걸 압니다만 혹시 그래도 수줍어서 늦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까 봐 조금만 더 시간을 좀 드려보고요. 다들 귀가에 큰 뜻을 품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요, 선생님? 마무리할까요? 괜찮을까요? 너무 빨리 끝냈다고 또 혼내시거나 뭐 그런 건 아니 좋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나름대로 뭐 또 저는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도움이 좀 되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뭐 하나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 그리고 일상에 돌아가셔서 민주주의와 관련된 뭔가 이야기가 나오거나 생각해야 될 기회가 되면 가끔 이렇게 이런 이야기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고, 그 무엇보다도
코로나가 심각한데 코로나 잘 피해 다니면서 사시길 바란다는 말씀 드리면서요. 제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할까요?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